그게 다 태동태문단세는 조선시대잖아. 그 다음인가? 그럼요. 이거는 지금 삼국시대고 지금 기본적인 역사 인식. 1979년 10월 16일에 있었던 부마항쟁. 스포츠에 취업된 게 먼저. 그렇죠. 그다음 국감. 그렇죠. 그다음 정규직 취업. 그렇죠. 입사할 때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보통 우리가 그렇죠. 입사 준비할 때는 다 넣잖아요. 그냥 난사야. 그냥 하나만 걸려라. 100개, 200개 쓰잖아요. 근데 이분은 원샷 원킬이잖아. 말이 안 되잖아. 오늘 문유보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지를 이렇게 2개 달고 있어요. 요게 뭐냐? 첫 번째 요 네모난 배지. 요거 그 오기정 기자가 요거 좀 그 화면에 딱 예쁘게 좀 찍어요. 여러분 그 10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모르지. 근데 벌써 10월이야? 아 20일. 저희 그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앞으로 선물이 왔어요. 대들기 고인물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라고. 고인물이라고 하니까 뭐 최초 공개 오시는 분이겠죠. 뭐라고 하냐면 보내드린 물건이 먹을 게 아니라서 우키행이 섭섭해할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혹시 돌아오는 일요일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인 거 알고 계시나요? 본인이 제가 예전에 제작했던 배지인데 업자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업자는 제가 그냥 만든 배지라고 하시는데 이거를 독도의 날이 다가와서 생각나서 보내드립니다. 편히 받으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성장해온 대리기 덕분에 아직 여러분 덕분에 아직 언론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이야? 사실 처음 알았어요. 너 독도에 갔다 왔잖아. 저는 독도에서 숙박을 한 몇 안 되는 대한민국에 이런 기회를 얻는 거는 몇 안 되는 독도 날을 사람들. 모르다니. 그러니까 반성하세요. 반성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처음 알았어요. 독도의 날이라는 걸 사실 처음 알았어요. 저도 몰랐어요. 10월 25일 독도의 날이고 지금 안 그래도 일본이 지금 스가 형이 또 망발을 많이 하고 지금 뭐야 그 오염수를 또 뿌린다면서 또 후쿠시마 오염수를 또 뿌린다고 이러고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 독도 가지고도 시비를 많이 걸겠죠? 자, 우리가 요런 배지를 한번 근데 이게 만듦새가 이쁘고 튼튼하고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가지고 근데 여기가 이게 그냥 이게 아니라 뭐라 썼냐면 독도에 새 주소가 나왔대요. 독도가 섬 2개인 거 아시죠? 동도와 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도, 하나는 동도인데 서도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 안용복 길이라고. 안영복 아시죠? 안용복 아시죠? 알아? 어부 안영복. 어부. 동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 이사부길. 이사부 아시죠? 신라장군 이사부. 신라장군 이사부. 관계 만주벌판 달려라 광길토대와 신라장군 이사부. 태종태세 문단세. 백결선생 떡방아. 그게 다 그거야? 태동태문단세는 조선시대잖아. 그 다음인가? 그럼요. 이거는 지금 삼국시대고. 지금 삼천궁녀 역법이잖아요. 의자왕. 지금 기본적인 역사 인식. 한국어 저 역사 시험 만점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한국사 시험. 송구합니다. 아무튼 신라장군 이사부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안용복 그 선생도 원래 어민인데 갔다가 일본인들한테 네가 어기가 어디라고 오냐? 어디 감히 하우 대울류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가고 나중에 근데 장군을 사칭했다. 우리나라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위인한테 존나 맞아주고 그러니까 막 엄청 혼났죠. 그랬던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나라였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안 되겠다. 케이스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알아두시면 어디 가서 아는 척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아니까. 두둥탁. 아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배지가 하나 더 있어요. 동그란 그렇습니다. 거. 이거는 진짜 잘 모르실 것 이거 같은데. 약간 이니스프리 배지 같은데. 근데 이게 일단 꺼내드릴까? 하나 어디 있어? 이거 아니야? 이게 제 거 통일했던 거.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려. 이렇게. 이게 뭐냐면 1979년 10월 16일에 있었던 부마항쟁. 여러분 그 여러 가지 민주항쟁을 되게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중에서 부마항쟁이라고 부산 마산에서 있었던 민주화 운동이죠. 그렇죠. 이걸 잊지 말자는 의미의 배지예요. 이번이 그 41주년, 네. 41주년 부마항쟁 41주년이기 때문에 지난해 이제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어요. 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잊지 말자는 의미의 배지. 요거는 부마항쟁을 기리고 싶어하는 분이
네,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 이 배지를 주시면서 부망쟁의 의미에 대해서 좀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네. 오늘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내용에 대해서 부망쟁이 뭐고 이거 우리 왜 이거 기억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정유럽 기자가 살짝 준비를 해왔다고 하죠. 네. 네, 어떤 겁니까 이게 부망쟁? 자, 부망쟁은 부산 마산 항쟁이잖아요. 네. 네. 박정희 정권이 18년. 그러니까 우리 역사책에서 보죠 감이 안 오지만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통령이 한 명이었죠. 그쵸. 그죠? 왕이네 왕. 그게 어떻게 끝난지 다 아시죠? 그죠. 제발 각하 정신 좀 차려주십시오. 개새끼가 미쳤네. 넌 너무 건방져 이 새끼야. 왜 이래? 왕자자. 너도 죽어봐. 김재규의 총성으로 끝났지만 네.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부마 항쟁 때문이었어요. 부마 항쟁이 이제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닷새 동안 부산 마산 지역에 있었던 대규모 시위들을 이제 이렇게 통칭을 해서 얘기하는데 유신이 이제 선포되고 사실 유신 헌법이라는 거 무시무시하잖아요. 계엄, 그럼요. 긴급 조치 같은 것들은 유신을 입에 언급만 해도 잡혀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 사회가 공포 분위기여서 이런 항쟁 자체의 시도가 없었는데 79년에 처음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79년 이제 8월에 YH 사건이라고 YH 무역, 그러니까 가발 공장 여공들이 뭐 공장에 갑자기 폐업하는 바람에 이제 YH 여공들의 투쟁은 75년부터 이어져 왔지만 이제 79년 8월에 그 신민당사에서 당시에 이제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 총재가 김영삼 총재가 그 당시엔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럼요. 대단한 투쟁가였는데 그 YH 여공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 당사에 와서 시위해라. 그래서 당사를 내줬어. 그래서 이제 그 공화당 총재에서 제명이 결국 되고 이제 9월에 신민당 총재. 신민당 총재에서 9월에 제명이 되고 나아가서 의원직까지 제명이 맞아요.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신민당이라는 당 자체가 부산, 마산 쪽, 경남 쪽 지역구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당시에 야당의 상징적인 지도자를 국회의원에서 이제 제명시킨 네. 거니까 그 신민당의 그 YS 김영삼의 어떤 추종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그 YS계 의원들이 집단으로 의원 사퇴를 하죠.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은 그 지역 이제 시민들이 뭐 대규모 이제 항쟁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현지 시찰을 했다고 해요. 헬기를 타고 이렇게 가서 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뭐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 남산의 부장들에도 그쵸. 나오지만 대통령이나 뭐 차치철 경호실장 같은 사람들은 그걸 좀 뭐 일부 깡패나 뭐 불순분자들이 일으킨 소요 사태라고 폄하하고 심지어 뭐 이게 뭐 역사에 진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차치철은 뭐 캄보디아는 300만 명도 죽였는데 그쵸. 우리는 3만 명만 죽이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고 근데 이제 김재규 부장은 정보부장이니까 현지에서 많은 정보들을 다 취합하고 본인이 직접 가서 보니까 이거는 특정한 세력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일으킨 정말 이거는 위험한 항쟁이기 때문에 이거를 강경 진압하면 더 크게 전국으로 확대돼서 치명적일 수 있으니 이거 빨리 김영삼 원상 복귀시키자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주장하다가 차지철하고 싸우다가 이제 결국 궁정동에서 그런 10월 26일에 그런 11.6 사건이 밀려나면서. 있었죠. 그러니까 발단은 부마 항쟁이 결국은 유신을 무너뜨린 셈인데 이게 4.19가 60년이잖아요. 그렇죠. 4.19 이후 처음이에요. 맞아요. 우리 현대사에서 이게 어떤 대규모 민중 항쟁으로 뭔가 정권이 타격을 입고 또 정권이 교체가 되고 물론 이제 불행하게도 박정희가 죽고 나서 또 전두환이 나오지만 정말 거의 20년 가까이 없었다가 왜냐하면 너무나 박정희 정권이 폭압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20년 만에 거의 근 20년 만에 민중들이 권력에 맞서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낸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이게 박정희가 어쨌든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재규의 총성에 의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이 부마 항쟁이 거기에 배경이었다는 건 우리가 역사에서 좀 많이 잊혀졌죠. 그래서 기념일도 작년에 그러니까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니까 16일이 이제 우리 5.18도 5월 18일에 시작이 됐다고 보잖아요. 16일에 이제 기념일이 작년에야 겨우 지정이 됐어요.
이 역사적 의미가 얼마나 크냐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냐면 부마항쟁이 없었다면은 광주 민주항쟁이 없었을 거고 광주 민주항쟁이 없었으면은 어떻게 보면 80년대에는 한번 희망이 꺾인 상태였었죠. 그렇죠. 근데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는 그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민주화 운동을 해왔고 결국에는 6.29로 한번 그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거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집 어떻게 보면 1년에 이어지는 그 민주화 항쟁의 시발점, 첫 시작점인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생각보다 너무 다른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그 말이 맞는데 네. 부마항쟁 때도 공수부대와 해병대가 투입되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때 이제 그랬잖아요. 광주 때는 이제 워낙 그 사망자도 많고 인명 피해가 컸고, 맞아.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런 계엄군이 총칼을 들고 자기 나라 국민들을 이제 그쵸, 위협하는 군이. 상황이 사실 부마항쟁이 처음. 물론 뭐 4.19 때도 그랬지만 계엄군이라는 그 이제 특정한 부대가 특정한 지역에 주둔하면서 이런 군사 작전을 한 거는 상당히 이게 없었다면 광주 때 그렇게 항쟁을 못했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구정 기자 여기 파리쿡이랑 클리앙 댓글 읽으시죠. 파리쿡의 익명으로요. KTV의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 하네요. 공중파 케이블 아무도 관심 없는 기념식. 클리앙에서 봉군의 님이요. 10월 16일은 부마 민주항쟁 국가기념일입니다. 작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오늘이 41주년이네요.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네. 이게 관심이 덜하죠. 아무래도 지금 뭐 기념일로 지정된 것도 그렇지만은 사실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무래도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재규 총성이 너무 이제 임팩트가 컸던 것도 있고 또 희생자 실제로 목숨을 잃은 분은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된 분은 한 분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그 처절함과 이런 게 약간 부각되지 않은 면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뭐 이제라도 정부가 이제 뭐 지난해부터 그 올해도 이제 그 부산대에서 기념식을 했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되새기는 정신을 이어가는 건 좋은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남은 피해자분들, 그러니까 뭐 이거로 인해서 본인이 고통받았던 피해자분들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처우도 이제 좀 어떻게 더 나아져야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게 부마항쟁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대가 투입됐기 때문에 진압 과정에서 정말 끔찍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나요? 그 저희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는 너무 심하게 맞아서 안면이 함몰됐다거나 이제 성형 수술까지 해야 되는데 막 거의 뭐 불구 수준으로 됐다는 그 의사의 증언도 나왔었고 그 치료했던. 근데 이제 이게 참 불행한 것이 이게 어쨌든 이 직후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부마항쟁 관련자들이 지금 생활지원금을 받는 분들은 규정이 30일 이상 구금되거나 1년 이상 해직된 경우인데 이게 이 직후에 이 나라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 부마항쟁 관련자들이 이제 그 연행이 되거나 뭐 구속이 된 분들이 뭐 이렇게 처벌이 그렇게 길게 안 된 분들이 많아요. 아, 그렇지. 네. 바로 네. 세상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상을 못 받는 거야. 근데 이게 사실 뭐 내가 오래 감옥에 있었다고 해서 내 공이 더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내가 어떤 저항을 했고 그렇죠. 그 저항으로 인해서 어떤 국가에 피해를. 어떤 피해를 입었고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당시에 연행됐던 분이 한 1,500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중에 어떤 뭐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은 분은 90명밖에 안 된대요. 10%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념일이 됐으니 이제 기념일에 뭐 기념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피해를 산출해야 되고 그 피해 보상. 왜냐면 79년이니까 아직까지 많이 대부분 계시죠. 살아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이제 시작이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뭐 특별법으로 가든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이게 보상이 되든 요거 부마항쟁 관련자들 또 피해자 분들에 대한 뭐 명예 회복도 필요할 것이고 본인 이제 피해 보상도 많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이제 앞으로도 이제 뭐 매년 이거 기념식도 하고 할 테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0월 16일은 부마항쟁 한 날.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배지 2개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아이템은 우리 강병수 기자의 뭐랄까 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분이죠. 네. 우리 성태형. 아, 성태형. 너무 한 놈만 패는 거 아니에요? 패는 게 아니라 재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이제 좀 알려드리는 알려주십시오. 겁니다. 네. 자, 어떤 기사를 가져왔습니까? 저는 국회의원이 딸을 계약직에 청탁하나 1심 무죄 김성태 눈물의 항변 이런 제목의 최유경 기자의 기사 준비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무죄가 난 거잖아요. 무죄가 났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무죄가 났을 때도 저희가 한번 했었어요. 네, 짚고 넘어갔어요. 특혜는 인정됐지만 무죄였던. 특혜 인정됐지만 무죄였다.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인지 강 기자가 짧게 설명해 주시죠. 어떤 이 사건의 경위 검찰의 이제 공소 요지를 제가 짧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사건이 이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김성태 전 의원이 이제 KT의 전 사장인 서유열 씨한테 2011년에 자신의 딸의 취업 청탁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KT의 자회사인 KT 스포츠단에 본인의 딸을 취업을 시켜요. 그런데 그 다음 해인 2012년에 국회의 국정감사 시즌에 이 이석채 당시 KT 회장이 증인으로 불러나오게 될 어떤 그런 상황이 놓였었는데 이 증인으로 불러나오게 되는 상황을 무마시켜주는 대가로 KT 스포츠단에 있었던 파견 계약직으로 있었던 딸을 KT에 입사를 시켜주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딸과 김성태 전 의원은 사실상 경제 공동체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국정감사 증인 이 출석을 무마시켜주는 대가로 딸의 취업을 한 게 아니냐 해서 이제 뇌물 공여와 뇌물 수수 혐의로 이제 법정에 서게 됐던 거죠. 자 일단 KT 스포츠로 갔을 때는 비정규직으로 한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파견 계약직. 파견 계약직. 그 다음에 KT로 갈 때는 어떻게 간 거예요? KT로 갈 때는 이거 이제 이제 이 당시에 사실 KT 시험이 접수나 이런 게 다 끝났었는데 이 김성태 전 의원의 딸이 뒤늦게 올라타가지고 그리고 점수도 모자랐었는데 그 점수를 다 뒤집는 기적의 역전승을 이뤄서 KT 공채로 들어가게 된 거죠. 결국 정규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또 자막으로 유혹을 확 써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뇌물이다. 자녀의 취업을 그러면 특혜를 예를 들어 2단계 특혜인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KT 스포츠로 한 번. 그렇죠. 갈 때도 이미 청탁을 해서 들어간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투쿠션으로 해야 되나? 투쿠션으로 가서 이렇게 네. 간 거죠. 그렇죠. 그렇죠. 투쿠션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그런 특혜를 받은 게 먼저죠. 받은 게 먼저네. 특혜를 받은 게 먼저니까 취업을 시켜준 게 먼저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스포츠, 그러니까 스포츠에 취업된 게 먼저. 그렇죠. 그다음 국감. 그렇죠. 그다음 정규직 취업. 그렇죠. 아, 쪼개서 했네. 이게 집 살 때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러니까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잔금을 마지막에 준 거예요.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맞다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파견직으로 취업을 시켜주고 특혜를 주고 그 다음에 이석채 회장이 증인을 불러낼 것 같으니까 그거를 김성태가 그걸 반대해가지고 그걸 안 나오게 해주고. 그렇죠. 그러면 제대로 했네. 그럼 그때 정규직으로. 요런 게 아니냐고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딴 게 아니라. 그렇죠.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특혜는 있지만 뇌물은 아니었다. 그래서 무죄라는 판결이 난 거예요. 그죠? 요거에 대해서 KBS 뉴스 홈페이지 댓글 정혁 기자 읽으시죠. MATT님이 특혜는 있으나 뇌물은 없다. 역대급 괴이한 판결. 829개 익명으로요. 어라 부정 청탁은 그럼 이제 합법인 거예요? 자, 이게 판사형 판결이 왜 이래? 이게 뭔 얘기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이제 이게 당시에 특혜는 인정이 다 됐어요. 아까 뭐 청탁도 있었던 거 인정됐고 KT 공채 2012년 공채 끝이 났는데 뒤늦게 김성태 전 의원의 딸이 입사 지원서를 냈는데 받아들인 것도 인정이 됐고 뭐 점수가 바뀐 것도 인정이 됐고 특혜는 다 인정이 됐는데 당시 이제 핵심은 그 뇌물과 관련된 혐의와 관련된 핵심은 이석채 전 회장이 이제 뇌물을 준 사람, 그다음에 김성태 전 의원 뇌물을 받은 사람인데 이석채 전 회장이 이제 뇌물을 주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진술이 그 당시 이제 서유열 전 사장의 그 가장 결정적 증거가 서유열 전 사장의 진술인데 이 진술이 정말 명백하게 그냥 그 법원의 말을 빌리자면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 이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명백히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석채 전 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 명백하게 유죄라고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준 사람이 유죄가 아니기 때문에 받은 김성태 전 의원 역시 받았다고 의심되는 김성태 전 의원 역시 무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법원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석채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지 제가 이 정확한 그 판결문까지는 못 봐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주장을 그 요지를 따라가면 특혜를 준 거는 확인이 됐는데 이거를 내가 대가성 입증. 김성태한테 이걸 해주기로 모종에 이걸 하지 않고 그냥 해줬다는 거잖아요. 명확한 지시가 없었잖아요. 이게 지시가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뇌물을 공유한 게 확인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뇌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대가를 안 받아고 그냥 꽂아준 거니까 딸을. 그렇죠.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납득이 되십니까? 그래서 검찰도 이게 이제 이상하다 해가지고 항고를 했던 거고 당시 1심 판결을 두고도 특혜가 다 인정이 됐는데 명확한 지시관계가 없다고 해서 이게 무죄라고 이런 의심이 되게 많이 있었던 거죠. 지시관계가 없다기보다는 못 밝혔다는 거겠죠. 뭐. 못 밝혔다. 그렇죠. 그 네이버 카페 투더리 영님이 판결의 요점은 법리상 무죄가 아니라 뇌물 입증 부족에 의한 무죄 선고가 핵심이다라고 하는데 법원도 그게 좀 이상했었나 봐요. 이제 막 김성태 고등법원에서 이제 판사가 김성태 전 의원이 야 세상에 어느 내가 국회의원인데 만약에 국회의원인데 어느 아빠가 국회의원직을 갖고 딸을 힘들고 대우도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파견 계약직에 뭐 이렇게 그 청탁을 했겠냐 이렇게 항변을 청탁을 하려면 했나 봐요. 정규직으로 하지. 네, 했나 봐요. 그렇게 하니까 판사가 맨 마지막에 이제 최후 질문 중에 하나로 아니 그러면은 따님이 혹시 2011년 12년 한창 그 사건이 이루어지던 그 시기에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채를 준비한 게 있었냐? 대기업 공채 공채 쓴 게 있냐라고 물었더니 변호인 측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허를 찔린 거죠. 없었거든. 네. 왜냐하면 뭔가가 이제 그러니까 뉘앙스로 제가 뭐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뉘앙스로 아니 적극적으로 다른 데도 좀 당연히 원래 졸업 시즌이면은 여러 군데 넣잖아요. 약속이 안 된 사람이라면 저 같은 사람이라면 막 여러 군데 다 찔러봤을 텐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이런 게 있었던 건 뭔가 판사님 질문 예리하네. 그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계약직으로 파견회사 계약직을 딛고 공채에 합격한 건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은 1심에서도 인정이 됐고. 자, KT 계약직이라도 가고 싶은 사람이 엄청 그럼요. 할 텐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 말을 듣고 개빡쳤어요. 자, 여기 정렬 기자가 KBS 주스 홈페이지 댓글 읽어주십시오. 아름다운 고리님이 국회의원 자식은 계약직 따위 할 수 없다. 권한 의식의 절정이네요. 권위 의식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 김성태 의원의 말을 들으면 아니 어느 아비가 비정규직 시켜야 청탁 그럼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하고 싶다고 하는 아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같은 말을 해도 이게 억울해서 그냥 걸러지 필터링 되지 않은 자기 그냥 평소의 생각이 그냥 나온 거예요. 계속 읽을까요? 계속 읽으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 화가 난 거예요. 네. 다음 댓글 읽으시죠. 다음에 로투스님이죠.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국회의원이 부탁하면 그게 청탁입니다. 김성태 씨의 도덕성으로는 청탁의 개념이 모호한 듯 싶다. 이렇게 반말했다. 푸르르님이 그분의 진짜 속마음. 남들 다 하는데 나만 갖고 그래.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본인이 비정규직이건 뭐 투쿠전으로 정규직을 간 거건 청탁을 한 게 지금 수사로 드러났잖아요. 그런데도 진심으로 울면서 막 아니라고 하는 거 보면은 뭐 내 딸의 인생이 다 망가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뭐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뭐 이런 것 때문에 강경수 기자의 보도 저는 무분별하게 하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바대로만 보도를 했고 분별심을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재판에 나와 있는 증거로 제가 재판정에도 이제 출입을 할 수 있었을 때는 몇 번 가서 봤는데 한치도 거짓 보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재판정에 나온 그 증거가 다 보도한 거야? 보고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이거 왜 이렇게 억울해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판사가 아니 근데 그러면 따님이 그러면 다른 데는 쳤습니까? 보통 우리가 그쵸. 입사 준비할 때는 다 넣잖아요. 그냥 난사야. 그냥 하나만 걸려라. 100개, 200개 쓰잖아요. 보고 계신 만약에 취업 준비생분들도 있으실 텐데 되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근데 이분은 원샷 원킬이잖아.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게 킹리적 가심. 이건 킹리적 가심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판사님이 그 질문을 딱 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고 이제
루리앱이랑 네이버 댓글 오기정 기자 읽으시죠. 루리앱의 지오네님이요. 계약직에 먼저 꽂아놓고 정규직 만들려고 빌드업한 거 아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네이버에서요. BOMM 땡땡님이 다른 곳 취업 응시 한 번도 안 했다는 점이 최고신 거네. 무슨 확신이 있어서 안 했을까? 이런 거는 근데 이제 직접 증거가 아니라 정황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뭐 판사의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 딴 데 진짜 안 썼어.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게 있으니까 재판부도 마지막에 이게 결심 공판이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물어본 거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현장에서 있었던 최유경 기자의 눈에도 그게 이제 딱 눈에 띄었으니까 기사에 실은 거겠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아까 이게 서유열 전 사장이랑 이석채 전 회장이랑 이게 안 맞아가지고 네. 그랬다는 거잖아요. 요 KBS 뉴스 홈페이지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WJ 사랑님이 사기업인 KT로서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유력자의 추천을 받은 지원자, 그러니까 김성태의 딸이죠. 이 사람한테 기회를 조금 더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이 실화냐라고 하는데 이 발언은 무슨 발언입니까? 이제 KT 측에서도 이제 본인들도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왜 억울하죠? 이제 지금 이 사건이 되게 마치 이제 KT의 인재 채용이나 이런 거 이제 엄청나게 불법이나 이런 게 저질러졌다라는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 한번 서봐라. KT 입장은 사기업 아니냐. 결국에는 우리도 이익을 내야 되는 입장인 사기업인 거고 사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유력 인사들의 자재를 관리하는 게 실제로 이 KT에서는 제가 그 표를 쭉 봤는데 보면은 뭐 관심 지원자, 뭐 내부 임원 추천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놓고 따로 채용 과정에서 따로 관리하고 이 사람들은 실제 들어와서도 고위 이제 우리로 치면 뭐 국장급 되는 꽤 고위 임원들이 따로 티타임도 가져서 뭐 아버님 잘 계시냐, 회사 생활에 어려움은 없냐, 누가 갈구지 않냐, 뭐 이런 것도 따로 이제 심리 케어도 해주시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KT는. 네, 진짜로 그래요.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개 같다 진짜. 뭐야? 근데 뭐 근데 그걸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말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 억울하다. 우리 KT로서 어쩔 수 없다라는 건데 어느 포인트가 억울하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 이런 걸 하면서 만약에 이런 거 우리한테 이렇게 크게 단죄를 할 거면 뭐 중소기업 이런 데는 인재 채용 제대로 하는 거 거의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불법이라고 따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전부 다 범죄자 되는 거다. 뭐 그렇게 발언을 그러니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발언의 맥락은 그러니까 그 이석채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특정한 대가를 바라고 한 건 아니고 그냥 포괄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잘 영위하려면 그 높으신 분들의 안위를 잘 보살펴 드려야 된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것도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혐의가 두 개인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서유열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업무 방해 혐의, 이제 제대로 된 채용에 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그 기소가 된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내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이게 업무 방해 아니다. 회사에 이익을 주려고 그렇게 한 거지. 이거를 불법이라고 하면 다 범죄자 만드는 거다. 뭐 그런 것 같은데 더 큰 거 피하려고 그러니까 덜한 걸로 그냥 퉁치려고 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참. 근데 뭐 내 딸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하는데 따님 때문에 떨어진 분이 또 있잖아요. 뭐 KT 못 들어보니 또 계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분의 인생은 뭔데? 인생이 또 왜 망가져요? 그 열심히 해갖고 제기하면 되잖아. 누가 그거 방해하나? 그렇죠. 참. 아무튼 이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본인의 따님을 이렇게 현직에 있을 때 아닙니까? 현직에 있을 때. 그 대놓고 국감을 유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 진짜 이런 발언들이 이건 비단 김성태 의원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닌데 이런 발언들이 약간 분노를 넘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누군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있는 누군가한테는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요. 네. 안타깝네요.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판이 다음 재판 결과에서 20일, 그렇죠. 11월 20일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에서 예를 들어서 뇌물이 맞다 이래버리면 우리 김성태 법정 구속되고 막 그런 거. 그냥 지금 검찰은 김성태 전 의원, 이석채 전 회장에게는 징역 4년 구형했고, 4년.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서유열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 구형한 상태인데 고등법원에서 그 항소심 재판 결과를 한번 좀 지켜봐야죠. 자, 그렇습니다. 재판 결과 나오면 또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2부에서는 2부가 개꿀잼. 여러분 그분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분이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그분이 오십니다. 한바와 유상범 씨, 국회의원 윤상현 씨, 비밀의 숲. 실제 실화였다. 내부자들 플러스 비밀의 숲. 비밀의 숲이 아니라 인천의 숲이었다. 인천의 숲 이야기 그리고 검찰 경찰의 싸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세요. 빠밤.